메이슨 마운트는 지금 맨유 팬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25-26 시즌이 새롭게 시작되고 나서 초반에 보여줬던 팀의 좀 불안정한 모습들, 시스템의 불안함 이런 것들은 물론 있지만 그 안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눈에 띄는 정말 박수갈채를 보낼 만한 그런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더리우트, 백스리의 뭐 가운데 센터백 자리 아니면 오른쪽 스토퍼 자리로 나왔을 때 정말 헌신적인 수비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기 온몸을 어떻게 보면 내던지는 팬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비수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죠. 또 아니면 레니오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스토퍼로 나왔을 때 공격 가담을 위해 전진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중원에 가담해서 팀의 부족한 미드필더들의 숫자를 좀 채워주는 모습이라든지 또 상대가 올라왔을 때 그걸 전진 수비로 터프하게 막아 세우는 모습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팬들이 사랑하는 선수들이 분명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 들어서 가장 박수갈채를 보내고 싶은 선수가 바로 메이슨 마운트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당연히 계시겠지만 2023년에 첼시에서 맨유로 이적을 했죠. 이적료는 약 6천만 파운드, 하나로는 약 1,100억 원이었습니다. 뭐 이적료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으니까 당연히 아실 테고. 근데 저는 사실 가장 좀 주목했던 포인트가 이적료보다도 사실 등번호였어요. 마운트가 등번호 7번을 이렇게 배정을 받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유나이티드에게 있어서 등번호 7번이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크잖아요. 뭐 스쳐 지나가는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분명 또 안 좋게 풀린 케이스도 있었지만 어쨌든 전통적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있어서 등번호 7번은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마운트가 맨유로 올 때 마운트가 과연 이 등번호 7번에 걸맞는 플레이, 합당한 무게감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좀 불안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왜 마운트를 선택했는가? 결과부터 얘기하자면 테나흐가 간절히 원했던 선수였기 때문에 영입을 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잉글랜드 남부 포츠머스에서 자란 마운트가 왜 유나이티드와 계약했을까? 에릭 테나흐 감독이 주요 요인이었다. 테나흐는 마운트에게 자신이 그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 자세하게 얘기했다. 그가 뛸 수 있는 다양한 포지션과 최고 수준의 플레이에 대해서도 말이다. 당시 감독이었던 테나흐 같은 경우가 유나이티드 감독으로 오기 전부터 그 이전부터 마운트의 플레이를 좀 인상적으로 많이 봤다고 해요. 그가 보여주는 활동량, 멀티 포지션에 대한 소화 능력, 필드 위 공간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좀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강렬한 인상이 당시 마운트가 좀 겪었었던 뭐 잦은 부상이나 폼 저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다. 테나흐는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강하게 주장을 했죠. 그는 분명 맨유에 도움이 될 선수다. 테나흐는 마운트 영입을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그는 마운트를 대부분의 미드필더들보다 어린 선수면서 다양한 전술 옵션을 제공할 수 있는 선수로 봤다. 마운트는 중앙에서 가장 위력적이지만 7개의 다른 역할을 소화할 수 있다. 테나흐는 그의 에너지와 워크의식을 좋아했다. 먼저 이 부분, 나이 같은 경우는 마운트가 지금 26세니까 2023년 당시에 만 24세였거든요. 24세란 나이에 비해서는 경험한 것도 많았고 큰 무대에서 뛰어본 경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미드필더들보다 팀에 더 다양한 전술 옵션을 제공해줄 수 있는 선수였다. 또 마운트 하면 항상 빠지지 않는 단어가 에너지랑 워크의식이에요. 에너지와 뭐 활동량, 피치 위에서 보여주는 그런 강렬한 모습들 이런 플레이적인 부분이고 이 워크의식이 상당히 좀 인상적인데 기자들도 그렇고 뭐 감독들도 그렇고 항상 마운트를 굉장히 좀 좋아합니다. 뭐 마운트를 취재하는 기자들이라거나 인터뷰하는 사람이라거나 그런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정말 프로페셔널한 선수, 뛰어난 워크의식을 가진 선수, 심지어 뛰어난 인품이랑 인성을 가진 선수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죠. 테나는 어쨌든 그런 전술적인 부분의 플러스로 에너지랑 워크의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맨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를 샀던 테나흐는 마운트의 진가를 맛보지 못했죠.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테나흐가 마운트를 잘 못 썼다, 그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다, 사실 뭐 이런 부분보다는 마운트 개인의 문제도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마운트가 유나이티드로 오고 나서 상당히 많은 비판을 들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에 맨유 뭐 전술 분석이나 경기 리뷰를 할 때 마운트에 대해서 아쉬운 얘기들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해외 기자들이나 분석가들이 많이 했던 표현들 같은 경우는 뭐 전혀 위력적이지 않다, 기용됐을 때 플레이가 무색무취다, 등번호 7번이 아깝다, 저런 선수를 그 돈을 주고 샀다고? 이거는 지금 유나이티드가 보여주고 있는 이적 활동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마운트의 플레이도 아쉽기도 했고요. 부상도 너무 심했었죠. 나왔을 때 플레이를 잘한다 못한다의 문제를 떠나서 경기를 빠진 횟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3-24 시즌 부상 일수가 38일과 111일, 총합 149일을 결장했고요. 그 안에서 결장 경기가 무려 27경기였습니다. 24-25 시즌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햄스트링 부상으로 23일, 또 햄스트링으로 89일, 총합 112일을 결장했죠. 그리고 결장 경기 수는 또 20경기를 넘겨서 23경기를 결장했습니다. 경기 수만 따져봤을 때 유나이티드라는 팀의 시즌 전체 경기 수에서 거의 절반 이상을 못 나왔던 선수였어요. 나왔을 때 뭐 경기력이 좋았던 것도 아니었고 심지어 부상으로 이탈한 일수도 너무 많은 선수였고 이러다 보니까 팬들이 이제 유나이티드라는 팀의 경기를 봤을 때 메이슨 마운트는 항상 전력 외로 봤던 경우가 많았던 선수였습니다.
이랬던 마운트가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바로 직전 경기인데 썬더랜드전에서 마운트가 교체로 나가니까 그 경기장에 있었던 유나이티드 팬들이 모두 일어나서 그에게 기립박수를 보내줬죠. 메이슨 마운트는 지금 피치 위를 떠날 때 맨유 팬들로부터 이렇게 기립박수를 받는 당당한 맨유의 7번이 됐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왜 지금 마운트가 이렇게 유나이티드 팬들로부터 사랑받고 또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가? 아모림의 시스템, 즉 지금 유나이티드가 쓰고 있는 그 전술이 요구하는 10번 미드필더로서의 적절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모림의 3-4-1 시스템이죠. 후방에 백스리, 그 앞에 4명, 양쪽 윙백의 공격적인 움직임, 그 앞에 10번 선수가 2명이 위치하는 시스템, 그리고 최전방 공격수 하나. 이 시스템에서 마운트는 주로 이 왼쪽 10번으로 많이 뛰고 있습니다. 아모림이 추구하는 그 시스템에서 여기에 있는 이 10번 미드필더 같은 경우는 크게 2가지 역할을 요구받습니다. 첫 번째,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의 패스워크 중심이 되는 선수. 이게 무슨 말이냐?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모림은 윙백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쓰죠. 다른 팀이라면 이쪽 지역의 윙어가 맡는 역할을 아모림은 이 윙백들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이드 수비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윙어예요. 팀이 빌드업을 통해서 상대 압박을 벗겨내고 중원 이상으로 올라오면 양쪽 윙백이 모두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왼쪽은 11번, 오른쪽은 12번 공간으로 높게 올라가죠. 여기에 더해서 아모림 같은 경우는 이제 백스리라는 표현 때문에 혹시나 수비적인 포메이션을 추구하는 감독인가? 이런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를 운용을 하는 감독입니다. 양쪽 윙백이 윙어로서 올라가는 거에 플러스로 이쪽 지역에 있는 루크쇼 같은 선수를 위로 올려보내기도 해요. 맨유 경기를 보다 보면 루크쇼가 이제 가끔씩 오버래핑해서 거의 윙백의 자리 가깝게 쭉 올라오는 경우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죠. 팀의 전체적인 라인을 높게 가져가면서 공격 지역에 선수를 많이 놓는 그런 시스템을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추가로 한쪽 스토퍼의 전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원에 있었던 이 투미들, 미드필더 2명 중에 하나도 위로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나 이 자리, 투미들 중 하나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많이 배치가 되잖아요. 이 자리에 카세미루가 됐든 우가르테가 됐든 한쪽 미드필더는 비교적 후방에 남아있는 반면에 나머지 한 명인 브루노 페르난데스 같은 경우는 볼이 많이 도는 공간, 우리 선수들이 지금 많이 배치돼서 본격적으로 공격을 하는 공간에 지원을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유나이티드 경기를 보신 분들이라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측면으로 빠져서 패스워크에 가담해주는 모습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런 공격적인 의도에서 나온 장면들이었다. 자, 그럼 이렇게 공격이 전개가 되고 팀이 높은 곳까지 볼을 끌어올렸을 때 기존의 그 3-4-2-1 시스템에서의 10번 미드필더, 즉 메이슨 마운트의 위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높이 올라오는 윙백, 지원으로 올라온 한쪽 스토퍼, 볼이 많이 있는 공간에 가담하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그리고 최전방에서 그 볼을 기다리고 있는 9번 스트라이커. 이 4명의 선수들 가운데 가장 중앙에 위치하게 돼요. 이렇게 패스워크의 가장 중심이 되는 선수 같은 경우는 이들을 모두 연결하는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많이 요구를 받죠. 특히나 아모림 같은 경우는 뭐 느리게 볼을 소유하면서 점유율을 늘리는 플레이, 천천히 템포를 조절하는 플레이, 이런 거를 원하는 감독이 아니라 우리가 볼을 끌고 올라갔을 때는 최대한 빠르게 높은 템포로 공격을 마무리 짓는 거를 원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가운데 10번에게는 패스워크의 중심으로서 이거를 빠른 템포로 동료에게 연결하고 넘겨줄 수 있는 빠른 전개 능력을 요구받습니다. 저는 이거를 마운트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유나이티드 경기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장면들이 있죠. 맨유가 후방에서부터 상대 압박을 벗겨내고 위로 올라왔을 때 위에서부터 살짝 내려온 마운트가 상대 수비의 주의를 자기한테 끌어들이고 동료에게 받은 패스를 원터치로 자기 뒤로 잘라 들어가는 윙백에게 전달해주는 모습. 그리고 이것 때문에 상대 수비의 주의가 다시 그 윙백에게로 끌려나가면 다시 자신은 중앙으로 파고들거나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가져가면서 다시 공격 지역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 이런 빠른 전개 능력이 그게 뭐 지공이 됐든 속공이 됐든 지금 마운트가 맨유 공격에서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플레이가 되어야 상대를 끌어가지고 그거를 원터치나 빠르게 전달해줄 수 있는 이런 10번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아무림이 추구하는 그 시스템 핵심, 공격적인 윙백이 더 넓은 공간을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마운트가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두 번째 포인트, 중원 가담입니다. 이 중원 가담 같은 경우는 특히 최근에 많이 보여주는 모습이라서 더 인상적인 것 같아요. 아모림의 3-4-1 시스템 같은 경우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 어떤 전술 시스템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뭐가 강점이다, 뭐가 약점이다 라고 확실하게 얘기 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많이 지적받는 약점이 맞는 것 같아요. 바로 이 양쪽 윙백을 둘 다 공격적으로 쓰려다 보니까 축구는 정해진 11명이서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측면에 비중을 둔 반대급부로 중원이 얇아질 수밖에 없죠. 다른 팀들이 뭐 3미들, 4미들을 쓰는 거에 비해서 현재 맨유는 2미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 축구에서 사실 수적이라는 게 굉장히 절대적이잖아요. 아무리 잘하는 선수라도 같이 있는 우리 동료의 숫자가 상대보다 한 명이라도 적으면 그 차이를 극복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현재 유나이티드는 중원에서 상당히 많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아모림도 이 약점은 본인이 충분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중원의 적은 숫자를 좀 채워주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구는 정해진 숫자로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팀의 어떤 공간에 숫자를 채워 넣으려면 다른 데서 선수를 끌어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투미들이 중원에서 숫자가 밀린다면 다른 데서 채워야죠. 아모림이 스포르팅 때부터 썼던 방법은 우선 이 가운데 센터백을 활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팀 빌드업 시에 양쪽 스토퍼가 골키퍼 양옆으로 벌리는 반면에 이 가운데에 있는 센터백 같은 경우는 한 칸 올라가서 6번 미드필더화 되는 경우들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가운데 센터백으로 3미드를 채우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프리미어리그에서 조금 위험 부담이 있는 전술인 것 같아요. 가운데 센터백이 위로 지나치게 올라가게 되면 이 최후방 빌드업과 그 앞에 있는 2차 빌드업의 간격이 너무나 벌어지게 되죠. 이거 같은 경우는 압박이 굉장히 심한 프리미어리그라는 무대에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 분명 리스크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모림이 최근에 좀 다른 방법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중원에 있는 부족한 숫자를 누가 채워줄 것이냐. 먼저 말씀드리지만 이 윙백들은 안 됩니다. 이들이 맡은 역할은 공격적으로 위로 올라가서 측면을 파괴해야 되는 윙어의 역할이기 때문에 다른 팀들처럼 인버티드하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뭐 6번 미드필더와 8번 미드필더가 된다? 이거는 아모림이 원치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달로 같은 경우에 이 자리에 나왔을 때 가운데 안으로 좁히면서 10번 미드필더화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공격 지역의 한정일 뿐 중원에서부터 안으로 좁히면서 미드필더화 되는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아모림이 이 중원을 채워주기 위해서 윙백들을 쓸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아모림은 최근에 좀 두 명의 포지션에게 이 중원 가담을 좀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오른쪽 스토퍼예요. 주로 레니오로가 나오는 이 자리죠. 최근에 요로가 가운데 안쪽으로 살짝 좁히면서 이 중원 지역에 힘을 보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원래 있던 이 자리에 약간의 공백이 생기긴 하겠지만 빌드업 방향을 이쪽을 아예 포기하고 중원이랑 왼쪽으로 틈으로써 그거를 좀 만회하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 명의 포지션이 이 선수 메이슨 마운트입니다. 마운트가 아래로 내려와서 7번 지역이나 10번 지역 가운데 아니면 8번이나 2번 공간 사이로 내려오는 경우들도 우리가 종종 발견할 수 있었어요. 팀이 중원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수적 열세를 마운트가 높은 활동량으로 채워주고 있었다는 뜻이죠. 제가 뭐 이렇게 전술판을 보면서 말씀드리니까 이게 되게 쉬워 보일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높은 시야로 내려다 보니까 이게 어느 공간으로 가면 된다, 어디를 채워주면 된다 이렇게 좀 쉽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피치 위를 직접 뛰는 선수들의 입장에서 지금 어느 공간에 선수가 부족하구나, 내가 그걸 채워주러 가야 되겠다, 이런 타이밍과 이동이 쉽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높은 활동량과 정확한 공간 이해도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죠. 이런 중원 가담의 플러스로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포인트, 빠른 전개 능력, 이게 합쳐지니까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들이 나와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마운트가 동료의 패스를 받아서 볼을 풀어주고 상대 수비의 간격이랑 주목이 이 중앙 방향으로 쏠렸을 때 계속 직선적으로 뛰어가고 있는 윙백에게 패스를 넘겨준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바운스 패스, 선수가 아래로 내려와서 앞에 있는 동료의 볼을 바운스 그대로 돌려주고 마찬가지로 상대 수비의 주의를 흐트러뜨린 다음에 그걸 확인한 동료가 또 뛰어가고 있는 윙백에게 패스를 넘기거나 아니면 반대 전환을 한다든지. 그래서 지금 맨유의 공격 플레이를 자세히 보시면 좋은 전개가 나왔다, 빠른 공격 장면이 나왔다, 이 전개 장면들의 중심엔 마운트가 있었던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이게 맨유의 공격 장면에서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시스템의 핵심 공격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윙백들 같은 경우는 단 혼자서는 이 좁은 터치라인 인근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한쪽 윙백이 볼을 가진 채로 상대 수비를 다 제치면서 혼자 드리블하면서 뭐 위로 올라간다? 그걸 하려면 뭐 누누 멘데스 정도는 데려와야 돼요. 하지만 맨유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윙백이 높은 공간에서 볼을 잡기 위해선 한번 거쳐가는 통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통로 역할을 빠른 전개 능력, 높은 공간 이해도, 이걸 동시에 가진 메이슨 마운트가 지금 해주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측면에서의 플레이가 살아나면 측면에 신경 쓰는 수비가 더 많아지고 움직임도 이쪽으로 쏠리고 이 중앙이 열리게 되겠죠. 마운트를 기점으로 한 이 측면 플레이가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이 가운데서 골을 기다리는 베냐민 세슈코 같은 선수에게는 더 넓은 공간, 득점을 할 찬스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플레이적인 부분들, 뭐 전술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제가 지금의 마운트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워크의식, 이 부분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마운트가 미디어들로부터 뭐 많은 비판, 때로는 뭐 다른 팬들로부터 뭐 비아냥이나 왜 우리 팀에 왔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플레이가 안 좋았던 기간 동안 마운트 선수 본인으로부터 나왔던 어떤 마찰도 없었잖아요. 부상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불운이니까 부상을 당했을 때 그걸 회복하려고 전념을 했고요. 또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좀 조롱을 받았던 부분, 부상 때문에 벤치에는 못 앉아도 꼬박꼬박 이제 올드 트래포드에 와서 관중석에서나마 경기들을 보면서 응원을 했고요. 또 부상에서 복귀해서 폼이 안 좋고 플레이가 안 좋았을 때도 미디어나 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말을 하는 경우도 없었습니다. 뭐 다른 선수들과의 불화? 이런 것도 없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저도 이제 지나고 보니까 정말 묵묵하게 자기 일에 전념했던 선수구나, 자신이 부활할 날을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좀 기다리면서 프로로서 증명하기를 원했던 선수였구나,
그래서 기자들이나 인터뷰하는 사람들이나 지도했던 감독들이 마운트를 좋아했었구나. 그 이유를 이제서야 저도 좀 새삼스럽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한 선수의 부활은 새로운 영입과도 같습니다. 앞으로도 메이슨 마운트가 등번호 7번으로서 유나이티드의 선수로서 좋은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주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